할아버지 유언 하나 믿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왔어요. 식당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 그게 제 한국 사랑법이에요. 폐허 대신 기적이 일어난 이 땅에서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할아버지의 낡은 안락의자 옆에서 듣던 전설 속의 나라, 잿더미와 추위,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초콜릿과 아이들의 눈물 젖은 눈망울이 공존하는 기묘한 땅이었죠.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곳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카밀라, 그 아이들이 살아남았는지, 그 땅에 다시 꽃이 피었는지 내가 꼭 대신 확인해 다오. 그 유언이 제 가슴에 불덩이처럼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낯선 땅에 서 있습니다. 폐허 대신 마천루가 솟아오른 이곳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기적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건너온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펼쳐질 저의 서툰 적응기,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과 할아버지의 유언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카밀라입니다. 정열의 나라 브라질, 그 중에서도 거대한 예수상이 내려다보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외곽, 붉은 벽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소박한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창문을 열면 이웃집 아저씨가 굽는 슈와스코 냄새가 진동하고 거리 어디서나 흥겨운 삼바 리듬이 들려오는 활기찬 곳이었죠. 하지만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을 지배하는 건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했던 할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용사셨습니다. 20살의 앳된 청년이 지구 반대편,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총을 들고 떠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저는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은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훈장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카밀라, 여기를 보렴. 정말 추웠단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위였어. 살을 애는 바람이 군복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가 시려 잠을 잘 수가 없었지. 사진 속 배경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민둥산이었고 그 앞에는 헐벗은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 전투 식량을 나눠주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겁지겁 받아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을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그 땅을 두고 떠나오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단다. 할아버지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아리랑이라는 구슬픈 멜로디였죠. 어린 제 귀에도 그 노래는 너무나 슬프게 들려서 할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따라 울곤 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가난하고 슬픈 나라 하지만 할아버지의 청춘과 눈물이 묻어있는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 포르투갈어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도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가보거라. 가서 내 친구들이 잠든 그 땅에 꽃 한 송이라도 놓아주렴.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평생을 전쟁의 트라우마와 그리움 속에 사셨던 노병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차가워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할아버지 대신 그 땅을 밝겠노라고요. 그 운명적인 약속이 저를 달수 씨에게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의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국 마이너스 브라질 교류의 밤 행사에 통역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촌스러운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 달수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였는데 기계 부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곤경에 처해 있었죠. 바이어들은 영어를 썼지만 달수 씨는 영어도 포르투갈어도 서툴렀기에 손짓 발짓으로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진지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달수 씨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통역을 도와주자 굳어있던 바이어들의 얼굴이 풀리고 계약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달수 씨는 제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밀라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의 투박한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살해하겠다며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세련된 매너도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죠.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묵묵히 듣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브라질까지 와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제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거칠애가 아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달수 씨는 귀국하기 전까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툰 언어로 서로의 꿈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지만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사셨죠. 카밀라 씨를 보면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가 생각나요. 강인하고 따뜻한 느낌이. 저를 보며 수줍게 웃는 그의 미소에서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인의 정을 느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사람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수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카밀라 씨, 저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좁은 집에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카밀라 씨를 위해서만 뛸 겁니다.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주시겠습니까? 그 투박한 프로포즈가 세상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머니의 만류에도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나라잖아요. 그리고 달수 씨가 있잖아요. 저 잘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26년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사랑 하나와 낡은 사진 한 장을 품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시간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리우에서 상파울루를 거쳐 다시 두바이를 경유해 인천으로 향하는 30시간이 넘는 여정.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드디어 구름 아래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잿더미의 땅.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제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천대교였죠. 마치 바다 위에 하얀 선을 그어놓은 듯한 그 웅장함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한국이라고? 밤이 되자 풍경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반짝이는 수만 개의 불빛들.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흑백 사진 속 민둥산과 판잣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촘촘하게 솟은 아파트 단지와 거미줄처럼 뻗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행렬. 그것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 로봇이 돌아다니며 길을 안내하는 공항, 그리고 짐을 찾자마자 순식간에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브라질에서는 관공서 서류 하나 떼려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는데 이곳의 모든 것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달수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는 그의 품에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달수 씨는 제가 겁을 먹어서 우는 줄 알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달수 씨의 본가가 있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제겐 기적 같았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구석구석 정돈된 가로수들. 할아버지가 폐허 속에서 꿈꾸셨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달수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3층. 달수 씨가 미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좁아. 그래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현관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달수 씨의 부모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 새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제 손을 감싸쥐는 온기만큼은 뜨거운 난로 같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귀한 딸로 맞아주고 계신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쑥스러운 듯 뒷짐을 지고 서 계셨지만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빨간 김치와 각종 나물 반찬들. 브라질에서 빵과 고기만 먹던 제게는 생소한 비주얼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늘 그리워하시던 한국의 밥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에 밥을 듬뿍 퍼서 그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자, 한 입 먹어봐. 배고프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 처음엔 낯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통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건네던 할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도움을 잊지 않고 먼 타국에서 온 며느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오물거리며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달수 씨를 타박하셨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 먹다 울어. 내가 잘 좀 챙기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깔아주신 두툼한 요 위에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끈한 열기가 등허리를 찢어주는데 그 느낌이 마치 거대한 손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 이제는 눈부시게 발전한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낯선 도시의 소음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인지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이었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는데
문득 거리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황색 환경 미화원복을 입은 아저씨가 어둠 속에서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는 벌써 첫 차가 불을 밝히며 지나가고 있었죠.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못할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깨어 움직이는 나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기적의 원동력이 바로 저런 성실함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치열하고 따뜻한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요. 비록 지금은 말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서툴러서 밥알을 흘리는 실수투성이 며느리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욕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 밖을 나서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거대한 모험이었으니까요. 달수 씨가 출근하고 난 뒤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가게 일로 나가시고 텅 빈 집안에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만이 제 유일한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네 마트라도 가보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과 마주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호기심인지 경계심인지 모를 그 눈빛에 저는 움츠러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젠걸음으로 사라지셨죠. 브라질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눈이 마주치면 올라 하고 웃으며 인사했는데 이곳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도 난관은 계속되었습니다. 빼곡하게 진열된 상품들, 온통 꼬불꼬불한 한국어 글씨들. 우유 하나를 사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저지방, 고칼슘,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림만 보고 대충 집어들었는데 계산대 앞에 서니 점원분이 무언가 빠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포인트 적립은요? 저는 멍하니 서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점원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저는 지갑에 있는 지폐를 몽땅 꺼내 내밀었고 점원분은 한숨을 쉬며 알아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오며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초콜릿을 주었다던 그 아이들의 후손이겠죠. 때 묻지 않은 웃음소리,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을 찧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니? 라고 포르투갈어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외국인이 다가오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곧바로 아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낚아채듯 안고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흙 묻은 제 손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돕고 싶었던 마음이 이곳에서는 오해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달수 씨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피곤해할까봐 오늘 있었던 소소한 좌절들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죠. 달수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심심했지? 미안해. 주말에는 꼭 같이 놀러 가자. 그의 따뜻한 위로에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좁은 밥상에 마주 앉아 시어머니가 해두신 반찬으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달수 씨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며 씩 웃었습니다. 이거 콩이야. 몸에 좋아. 많이 먹어. 젓가락질이 서툴러 자꾸만 미끄러지는 콩알을 보며 우리는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비록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만 이 작은 밥상 위에서 오가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확실한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군복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 두려워 말거라. 이 땅은 따뜻한 땅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낯설음과 마주하게 될까요?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저의 한국 생활의 서막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난관과 기적들,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인 카밀라로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브라질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태양이 느긋하게 해변을 달구며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면 한국의 아침은 알람 소리와 함께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달수 씨는 새벽 6시만 되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샴푸 향기와 쉐이빙 폼 냄새, 그리고 서둘러 넥타이를 매는 그의 분주한 움직임이 제게는 매일 아침 반복되는 낯선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다녀올게 라고 외치는 그의 뒷모습은 늘 쫓기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장이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묵묵히 견디는 장수의 뒷모습처럼 듬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에 붙어서 그가 낡은 소형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지고 나면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분주하셨습니다. 두 분은 동네 시장 어귀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게 문을 열러 나가신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밥과 국, 그리고 쪽지 한 장. 카밀라, 밥 챙겨 먹어라. 냉장고에 과일 있다. 서툰 한글로 또박또박 쓰신 시어머니의 쪽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저 밥만 축내는 식객이 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저는 꽤 유능한 번역가 지망생이었고 제 밥벌이는 스스로 해결하는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언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갇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한국에 왔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이곳에 정착했지만 그저 착한 외국인 며느리로만 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땅에서 저도 땀 흘려 무언가를 일구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 그리고 저를 받아준 가족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서 달수 씨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진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달수 씨가 알면 펄쩍 뛰겠지만 일단 저질러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가며 구인, 아르바이트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는 언어 소통이 필수였고 사무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며칠 동안 동네를 하염없이 걸어다니며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훑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제 안의 뜨거운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 안쪽 골목,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당 유리창에 붙은 설거지 및 주방 보조 구함이라는 투박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멸치 육수 냄새, 매운 양념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지만 식당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제 서툰 한국어 인사에 대뜸 손바닥을 펴보이며 물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힘센가? 그릇이 무거운데.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알통을 보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 힘 좋아요. 브라질 여자 강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 간절한 눈빛이 통했는지 아니면 당장 일손이 급했는지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며 고무장갑을 던져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해보고 잘하면 계속 나와요.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아한 오피스 라이프가 아닌 뜨거운 물과 세제 거품,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릇 산과의 사투였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그릇을 수거해 잔반을 처리하고 애벌 설거지를 한 뒤 식기세척기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뚝배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눌어붙은 밥풀은 수세미질을 몇 번이나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속도는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모, 여기 물컵 좀 빨리. 설거지 밀린다. 빨리빨리. 홀에서 들려오는 외침은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하던 설거지가 이곳에서는 1초를 다투는 스포츠 경기 같았습니다.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들어있는 일당 5만 원, 그 빳빳한 지폐의 감촉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달수 씨의 한 달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한국에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부모님과 달수 씨 앞에 붕어빵을 내밀며 제가 벌어서 샀어요라고 말했을 때 가족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달수 씨는 붕어빵을 집어들지도 못하고 제 붉어진 손만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카밀라, 왜 이런 고생을 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이러지 마. 응? 시어머니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제 등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이. 귀한 며느리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내가 설거지도 못하게 했는데 밖에서 남의 그릇을 닦고 와. 가족들의 만류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고. 저도 할아버지 손녀니까 부지런하게 살 거예요. 제 고집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대신 달수 씨는 매일 밤 제 다리를 주물러 주기로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식당 일할 때 쓰라며 질 좋은 고무장갑과 핸드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고 밤에는 녹초가 되어 잠드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일은 점점 고되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제가 일을 꽤 잘한다고 판단하셨는지 설거지뿐만 아니라 마늘 까기, 양파 다듬기, 배추 절이기 같은 주방 보조일까지 맡기셨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다 보면 눈물이 줄줄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매운 고춧가루 냄새에 재채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매운 냄새와 땀 냄새가 제가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브라질의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하며 퉁퉁 부은 손을 보여줄 때면 친구들은 미쳤어. 왜 사서 고생을 해? 라며 기겁을 했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정직한 나라라고. 어느 날은 식당에 단체 손님이 들이닥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뜨거운 뚝배기 수십 개를 나르고 닦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주방 바닥은 기름기와 물기로 미끄러웠고 자칫하면 넘어질 뻔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카밀라 좀 쉬었다 해. 라고 소리치셨지만 밀려드는 주문표를 보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한국의 조직, 문화를 몸으로 익혀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받은 일당에 아주머니는 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이건 보너스야. 외국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억척스런지 몰라. 고마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로회복제보다 더 강력하게 제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작은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잦아들 무렵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듯한 현기증이 잦아졌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봐. 브라질보다 활동량이 훨씬 많으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달수 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어디 아파? 얼굴이 창백해라고 물으면 저는 애써 활짝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식당 주방에 들어서면 훅 끼쳐오는 멸치 육수 냄새가 예전처럼 구수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로 변해 제 위장을 뒤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삶는 날이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뛰어가 헛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변기통을 붙잡고 외괴거리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한테 좀 자극적인가 봐. 아니면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저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고 두통약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도 일을 시작하면 다시 머리가 핑 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안색을 살피시며 보약을 지어오셨습니다. 내가 너무 말라서 그래. 이거 비싼 거니까 눈 딱 감고 먹어. 쓴 한약을 들이키면서 저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자꾸만 골골대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더욱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올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카밀라, 정신 차려.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으셨어. 고작 설거지 좀 했다고 쓰러지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운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 전쟁을 치르느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주방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는 찌개가 펄펄 끓어 넘치고 식기세척기는 굉음을 내며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마스크 속의 숨은 턱턱 막혀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카밀라, 여기 겉절이 좀 빨리 묻혀줘. 라고 다급하게 외치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바닥이 꿀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주방 전체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지? 손으로 조리대를 짚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빨간 고춧가루 통이 흐릿하게 번지더니 이내 까만 점들이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고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그릇 깨지는데. 머릿속으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카밀라, 카밀라.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환청이었을까요? 저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손끝으로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기름때에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주 차갑고 인위적인 날카로운 알코올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가 뇌의 깊은 곳을 자극하자 끊어졌던 의식이 아주 느리게 마치 낡은 필름이 돌아가듯 끼익거리며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삐삐삐. 그 건조한 비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을 강제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눈꺼풀 위에 젖은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것처럼 아무리 힘을 주어도 쉽게 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침대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고 손등에는 따끔거리는 이물감이 있었습니다. 주삿바늘이 혈관을 파고든 채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젖은 숨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짐승이 울음을 삼키는 듯한 아주 낮고 그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아가자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는 한 남자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낡은 체크무늬 셔츠의 어깨 부분이 눈물로 젖어 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달수 씨였습니다. 달수 씨. 제 목소리는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거칠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작은 부름에 달수 씨가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박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밀라,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의사 선생님, 여기요. 깨어났어요. 달수 씨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커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제 동공을 확인하고 혈압계를 체크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브라질에서 가져온 돈도 없는데 한국의 병원비는 비싸지 않을까? 오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발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 손을 모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이나 하나님께 비는 기도였겠지요. 검진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수 씨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환자분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차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달수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달수 씨 역시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임신이요? 네, 그리고 초음파를 보니 아기집이 2개 보입니다. 쌍둥이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다만 산모님이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일시적인 쇼크가 온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쌍둥이. 제 뱃속에 2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말이 현실감 없이 공중을 부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땅에서 제가 새로운 생명을, 그것도 둘이나 품게 되었다니.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거대하고 압도적인 운명의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매운 연기를 마시며 무거운 뚝배기를 날랐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죄인이야. 며느리 뱃속에 귀한 손주가 든 줄도 모르고 그 험한 식당 일을 시키다니.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둔탁하고 아프게 들리는지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 씨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밀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나서.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나 진짜 나쁜 놈이야. 제 손등 위로 달수 씨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가 제 피부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힘겹게 들어 달수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기도 괜찮대요. 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쌍둥이라니. 기저귀값, 분유값, 그리고 당장 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는지 의사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이라 걱정되시겠지만 남편분이 한국인이시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다 되고요. 쌍둥이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도 꽤 큽니다. 진료비나 출산 비용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국은 임산부 지원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지금은 돈 걱정 말고 몸조리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지켜주는 나라. 제가 선택한 이 나라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넌 숨만 쉬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시어머니는 가게 문까지 닫으시고 하루 종일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침에는 잉어곤물, 점심에는 사골국, 저녁에는 전복죽. 이름도 생소한 온갖 보양식들이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프면 그저 쉬는 게 전부였는데 한국의 산후조리 예행 연습은 정말이지 지독하고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달수 씨 역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제 발을 씻겨주고 배에 귀를 대고 태담을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아가들아, 아빠야.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힘들게 했는데 너희 생각하면서 참았어. 얼른 나와라. 아빠가 목마 태워줄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당연히 그만두었고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의 벽지, 무늬만 새고 있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세상이 저만 빼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혼몸이 아니니 이제 돈 들어갈 곳은 배로 늘어날 텐데 달수 씨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밤마다 달수 씨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삼키는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해. 몸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브라질에서 가져온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넓었고 한국은 IT 강국답게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어권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를 번갈아가며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달수 씨의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달수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브라질 업체에 보낼 제품 속에서 초안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서류를 펼쳐본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번역기를 그대로 돌린 듯한 문법도 맞지 않고 단어 선택도 엉망인 외계어 수준의 포르투갈어였습니다. 이런 걸 보내면 계약은커녕 비웃음만 살 텐데 직업병이 도졌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꽤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뚤어진 문장을 보면 참지 못하는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달수 씨가 잠든 사이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서류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럽고 세련된 문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딱딱한 기술 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풀었고 한국적인 표현은 브라질 문화에 맞는 관용구로 대체했습니다. 타닥타닥.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칼질할 때와는 전혀 다른 제 영혼이 살아 숨쉬는 듯한 희열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제가 수정한 번역본을 올려두었습니다.
달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허둥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어제 가방에서 봤는데 말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좀 고쳤어. 브라질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써. 이렇게 써야 예의 바르고 전문적으로 보여. 달수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훑어보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와, 카밀라, 너 진짜 천재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퇴근한 달수 씨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았습니다. 카밀라, 대박이야. 부장님이 이거 누가 번역했냐고 난리가 났어. 브라질 거래처에서 이렇게 완벽한 포르투갈어. 제안서는 처음 받아본다면서 바로 샘플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대. 달수 씨의 들뜬 목소리에 제 가슴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돕고 싶어서 한 작은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수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이 번역료라고 따로 챙겨주셨어. 전문 번역가한테 맡기면 비싼데 덕분에 돈 굳었다고. 이거 다 카밀라 거야.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의 무게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서 번 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노동력이 아닌 제 지식과 재능으로 번 돈.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달수 씨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리고 거래처의 다른 회사에서도 번역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의 브라질 원어민인데 한국말도 알아듣는 꼼꼼한 직원이 있다더라는 소문이 와전되어 저는 어느새 숨은 실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재능 마켓 사이트인 크몬과 같은 플랫폼에 프로필을 등록했습니다. 브라질 문학 전공, 원어민 감수, 비즈니스 문서 전문 번역.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남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포르투갈어 번역 수요는 많았지만 제대로 된 번역가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무역 관련 공공기관에서 급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정부 관료에게 보낼 공식 초청장을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격식과 예우를 갖춘 최상위 레벨의 포르투갈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한은 단 하루. 다른 번역가들이 모두 난색을 보인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조각하듯 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고전 문학의 우아한 어휘들을 떠올리며 품격 있는 문장을 완성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카밀라 작가님 되십니까?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K- 수출 지원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초청장 번역, 브라질 대사관 측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정중해서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센터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놀라운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 센터의 남미 지역 전담 자문 번역가로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대우는 업계 최고로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식당 주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양파를 까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다리가 되다니요. 뱃속의 아이들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톡톡 배를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끓이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발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에 계약금 입금 알림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그 청명한 알림음은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저 이제 진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제 안의 가능성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피가 제 안에서 다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를 넘어 당당한 카밀라로서 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날 수많은 이야기와 연결의 고리들, 그 벅찬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제 배가 남산만큼 불러올 무렵 우리 가족의 일상도 기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K-수출 지원센터와의 자문 계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꼼꼼한 일 처리가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밤잠을 줄여야 할 만큼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비즈니스 메일 번역으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한국 웹툰의 포르투갈어 현지화 작업, 그리고 브라질에 방영될 한국 드라마의 대본 감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 달수 씨가 당근마켓에서 3만 원 주고 사다 준 낡은 좌식 책상이 제 본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지구 반대편의 두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배가 불러 오래 앉아있기 힘들 때는 짐볼 위에 앉아 통통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뱃속의 쌍둥이들은 마치 엄마의 타자 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꿀렁거렸죠. 수입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 10시간을 서서 벌던 돈을 이제는 앉아서 몇 시간 만에 벌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제 뺨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닐까, 혹시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습기 찬 반지하 방에서 눈을 뜨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 씨가 퇴근길에 사오는 과일의 종류가 사과에서 딸기로, 딸기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이, 그 지독했던 생존의 공포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달수 씨가 저를 부르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카밀라, 이거 봐봐. 그것은 아파트 분양 팜플렛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지어지는 브랜드 아파트였죠. 우리 이사 가자. 더 이상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우리 아기들 키울 수 없어. 당신이 번 돈이랑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대출 조금 받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달수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모델하우스로 달려갔고 며칠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 햇살이 거실 끝까지 들어오는 남양집, 그리고 무엇보다 쥐나 바퀴벌레 걱정 없이 아이들을 눕힐 수 있는 깨끗한 집. 이삿날 텅 빈 옛집을 둘러보며 시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켰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날의 고단함을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정보다 조금 일찍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배가 뭉치더니 다리 사이로 따뜻한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달수 씨, 오빠,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제 비명에 자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달수 씨는 허둥지둥 바지를 거꾸로 입으며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공기와 낯선 기계 소리들이 공포스러웠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달수 씨의 손길과 걱정 마, 선생님들이 최고야. 한국 병원 믿지?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의지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만실의 조명은 밝았고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브라질의 공공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 장비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진통은 마치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제 땀을 닦아주며 잘하고 있어요. 산모님. 엄마는 강해요. 조금만 더 힘주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통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첫째 나왔습니다.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그리고 5분 뒤 다시 한 번 더 높은 톤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둘째 공주님도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뜨거운 체온이 가슴에 닿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쭈글쭈글한 붉은 피부, 꼭 감은 눈, 그리고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그 작은 생명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보이세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땅에서 할아버지의 증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전쟁도 가난도 모르는 이 평화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달수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마워, 카밀라.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좋은 아빠 될게. 엉엉 우는 남편과 갓 태어난 쌍둥이, 그리고 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은 저에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 영양사가 매 끼니 영양소를 계산해 식단을 차려주었고 마사지 선생님이 부은 다리를 풀어주었으며 신생아실 선생님들은 24시간 아이들을 천사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미역국은 하루에 3번씩 나왔는데 처음에는 왜 생일도 아닌데 국을 계속 먹지? 라고 생각했지만 먹을수록 몸이 풀리고 젖이 잘 도는 것을 느끼며 한국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조리원 동기들과 수다를 떨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저였지만 엄마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시아버지가 고심 끝에 지어오셨습니다. 아들은 대한, 딸은 민국.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며 달수 씨가 웃었지만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갈 나라의 이름이니까요. 대한이와 민국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대한이는 저를 닮아 눈이 크고 이국적이었고 민국이는 달수 씨를 닮아 순하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유모차에 쌍둥이를 태우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몰려와 어머 인형이네. 인형 하며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외국인을 향한 경계의 시선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이웃들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첫 돌을 맞이할 무렵 제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카밀라의 한마이너스부 문화연구소라는 작은 사무실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직원도 2명이나 둔 사장님이 되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송금하고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친정엄마는 화면 너머로 통장을 보여주시며 오열하셨습니다. 카밀라, 우리 딸. 타국에서 고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했구나. 장하다, 정말 장해. 엄마의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털터리로 도망치듯 떠나왔던 철없는 딸이 이제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수 씨와 상의하여 시부모님의 낡은 건어물 가게를 리모델링해 드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던 낡은 가게가 세련된 인테리어의 깔끔한 매장으로 변신하는 날, 시아버지는 간판을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번듯한 가게 하나 갖는 거였는데 며느리 덕에 호강한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사셔서 대한이 민국이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죠.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효도할게요.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 가족은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잠들어 계신 곳. 유모차에서 내린 쌍둥이들은 잔디밭을 아장아장 뛰어다녔고 저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아리랑 멜로디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저와 이 아이들이 그 증거예요. 바람결에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 뺨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달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카밀라, 무슨 생각해? 그냥 감사해서요. 당신을 만난 것도, 한국에 온 것도, 우리 아이들을 만난 것도 모든 게 다 기적 같아서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낯설음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저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나의 집, 나의 조국이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매운 김치에 혀를 내두르기도 하고 복잡한 존댓말 때문에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며느리이자 엄마 그리고 커리어 우먼 카밀라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브라질식 스테이크인 슈아스코가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음식이 한 상에서 조화를 이루듯 저의 인생도 브라질의 열정과 한국의 정이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엄마,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짭짤한 행복의 맛. 저는 이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 흔하게 들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성실함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낯선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카밀라가 해낸 것처럼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눈부신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치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름은 카밀라, 한국을 사랑하는 브라질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